안녕하십니까. 사건 파일 가제트 리입니다. 때는 2011년 1월 2일 오전입니다. 영주서에 신고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어떤 아저씨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죽은 것 같다는 신고전화였습니다. 신고 현장은 보험회사였습니다. 사고 현장의 남성은 피가 범벅이 된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망하신 분은 보험회사 직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학수사대팀이 도착하여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고의 모든 물품들은 모두 틀어져 엉망이 된 상태였고 치열한 사투가 예상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출입문 입구 쪽에 피를 흘린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범인이 사무실 중앙에서 피해자를 목격하고 출입문 입구까지 쫓아가며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끝까지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선풍기가 창문 쪽으로 향해 설치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색 흔적은 없었고 피해자의 몸을 수색한 것으로만 확인되었습니다. 과수대 확인 결과 사인은 목과 가슴에 흉기를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현장 확인 결과 용의자의 족적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약 250mm로 확인되었습니다. 성인 남성의 발 사이즈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사이즈였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 DNA도 검출되었지만 데이터베이스에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생긴 사건이고 금품 탈취보다는 무언가 원한에 의한 사건이라고 추측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님들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 의문점이 하나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피해자를 변씨라고 칭하겠습니다. 변씨는 약간의 보수를 받으며 보험회사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용직과 야간 경비일도 같이 겸업하고 있었습니다. 변씨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으며 여자 관계가 복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자 관계가 복잡한 만큼 남편의 청부살인이나 내연녀의 복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4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장이 하나 발견되게 됩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고 옆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사님들은 이 사람들 위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님들은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보험 사무실 대표와 면담을 하였습니다. 대표는 횡설수설하며 말을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형사님들은 솔직히 말하라며 추궁을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보험사무실 대표는 무엇을 숨기고 있으며 수첩에 적힌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보험사무실 대표는 뒤늦게 자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보험사무실에는 도박장이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이름과 숫자는 도박을 같이 진행한 사람과 빌린 금액이 얼마인지를 적어놓은 수첩이었습니다. 변씨는 도박장에서 판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님들은 피해자의 통신기록으로 수첩에 적힌 4명에게 전화를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알리바이가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첩에 적힌 4명 외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그 한 사람만 사무실에 남아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상함을 감지한 형사님들은 그 한 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님들은 현장에 나온 DNA와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였지만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00명 이상의 용의선상의 인원을 확인했는데 말입니다. 시간이 경과하고 목격자를 찾게 됩니다. 남자 둘이 싸우는 소리를 들은 목격자였습니다. 형사님들은 CCTV와 블랙박스를 확인하였지만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형사님들은 식당 탐문을 하던 중 한 증언을 듣게 됩니다. 다방에서 변씨와 어떤 남자가 싸웠는데 싸우다가 변씨가 도망갔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증인은 변씨보다 키가 더 컸던 것 같다고 증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의 용의자의 족적은 250mm 정도였고 키가 큰 사람의 발이라고 하기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형사님들은 수사 중에 변씨가 19년 전 도로교통법 위반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의 사고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름과 출생연도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름과 출생연도를 확인해 본 결과 동명인을 3명 찾게 됩니다. 그 인원 중 눈에 띄는 특정 인원이 있었고 전과 구범임을 확인합니다. 형사님들은 그 특정 인원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19년 전 사고를 확인하였는데 그런 적 없다며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형사님들은 혈액형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혈액형과 동일하였습니다. 형사님들은 용의자를 확신하고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탐문 결과 일하던 곳도 그만두고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형사님들은 DNA 확보를 위해 유력 용의자의 흔적을 찾아다닙니다. 결국 DNA가 묻어있는 담배꽁초를 찾게 됩니다. 검사 결과 사건 현장의 DNA와 일치하였습니다. 형사님들은 용의자를 긴급 체포합니다. 용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기 시작합니다. DNA가 다 확인되었다고 말하자 용의자는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형사님들은 계속하여 추궁하였고 용의자의 멘탈은 흔들리게 됩니다. 용의자는 자백을 시작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거 사고로 인한 합의금으로 다투다가 피해자 변씨가 돈을 주겠다고 하고 계속 피하게 되자 너무 화가 난 용의자는 변씨를 찾아 살해하였다고 말입니다. 자백 도중 용의자는 피해자가 죽을 죄를 지었기에 죽였다는 망언을 하게 됩니다. 재판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살인,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부착명령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어리석은 복수심에 나오게 된 살인이었습니다. 살인의 징역 14년은 너무 적은 형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법 강화를 기원하며 사건 파일 가제트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